이 사람 오면 6개월 안에 꼭 IMF가 터지는데. 자, 신임 IMF 총재가 네. 제일 먼저 대한민국을 찾아왔습니다. 왜 이러지? 네, 지난주 금요일에 한 IMF 공동주최 국제 컨퍼런스 세계 여성 이사 협회 포럼이 있었는데 이걸 위해서 IMF 총재가 왔고 경이 만났습니다. 경이 웬만하면 요새 잘 안 만나거든요.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도 잠깐 보고 마는데. 왜 왔을까? 난 너무 불안해. 난 이 언니분이, 사실 이제 이름은 잘 모르지만, IMF, 총재가 돼가지고 첫 방문국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IMF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도 한번 겪어봐서 알지만, 네. 대놓고 살벌한, 사채업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첫 방문 아닌 것 같고 2019년에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 처음 온 건 네.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방문인 건데 왜 이 시기에 왔는지가 난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늘 그런 거 뭐 죽음의 천사처럼 IMF 총재나 뭐 담당관들이 실사를 한번 나오고 나면 꼭 6개월 안에 일이 터진단 말이야, 그 나라에서. 그래서 이 IMF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집단이거든요. 경은 이걸 모르고 만난 거예요. 알고 우리가 필요해서 만난 거 아닐까? 우리나라에 왔잖아. 결국 오라고 한 거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객님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러고 좀 그런 일수업자들이 파리 날리는 가게에 와갖고 스티커 던지고 가듯이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뭔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지 먼저 발표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봅시다. 네, 일단 게오르기 에바 총재인데요. 그 사람이 한국 경제 내년도 성장률을 2.2%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근데 왜 와? 이게 이상하죠. 근데 왜 와? 아니, 우리가 올해 네. 세계 평균 성장률 3%에도 채 못 미치는 우리만 떨어지는 1%대 초반 IMF란다. OECD 22개국 중에서 최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너무도 못해가지고 심지어 무역 적자 내는 걸로 따지면 세계 200위가 돼갖고 있는 208개국 중에 무역 적자를 가장 많이 낸 200위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해. 네, 우리가 북한보다 못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 IMF가 와갖고 야, 너 내년에는 잘 될 거야 라고 왔단 말이야. 근데 IMF가 하는 게 뭐냐면 예금 유치가 아니에요. 돈 빌려주고 대부업. 대부업인데 대부업 조건이 그냥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경제 정책을 비롯한 통상 정책 전체에 간섭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IMF 하나 왔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나라 꼴이? 뭐 외국인의 자본 개방하고 은행 개방하고 다 비정규직이고. 고용 유동화하고 유연성. 고용 유연성 하라 그래갖고 다 잘랐지. 그동안 해놨던 민주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노동법 관련한 계약이 그거 한 방에 다 이루어졌고 어마어마한 수준의 국내에 있는 우량 부동산들과 주식들이 외국인들 손에 한 방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공기업도 날라갈 거. 공기업들도 수없이 날아가고 민영화됐고 그것도 헐값에. 그래서 그때 우리가 IMF 자금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 충격이 거의 한 10년 이상 갔어요. 우리가 6년 만에 7년 만에 졸업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후속 효과로 일어나갖고 만들어진 어떤 자본의 불균형성, 그리고 자본 편중화는 지금까지도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왔는데 그렇게 뉴스도 많이 안 났거든요. 나는 어떻게 알았냐면 대통령실 사진 영상 알았어요. 그래서 왔다고. 결국은 무슨 코로나 지원을 하고 있다는 등, 국가 비전에 기여해달라는 등, 이런 얘기거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돼. IMF의 고유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란 말이야. 저는 제일 두려운 시나리오가 뭐냐면,
너 이 추세 가면 외환 보유고 떨어지는 내년 상반기, 중반기쯤 되면 니네들 바로 현실적으로 국가부도 날 수 있어. 그거 지금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아? 돈 좀 미리 좀 땡겨다 쓰든가. 뭐 이런 류의 경고를 하기 위해 온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이 된단 말이죠. 이제 두 사람이 만나고 이 총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한국과 국제통화기금은 국제사회 협력의 모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갈 거라고. 긴밀한 협력하지 마, IMF하고는. IMF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경제적으로 망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실제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되는 무역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정말 살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일부 수입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키키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수입가가 환율이 1,400원대가 넘어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야, 이거 환율 이대로 가면 IMF 때 2,000원대 가까워, 1,800원대 가까이 올라가는데, 그때랑 뭐가 다르냐, 지금. 나라가 멀쩡한데도 왜 이러냐, 막 이런 상황인 거고. 나라가 안 멀쩡해졌어, 지금. 지금 우리가 외환 보이고 지금 얼마 있는지 어느 순간부터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요. 이 정권 시작하기 전에만 해도 4천억 달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뭐 환율 방어한다고 어쩌고 뭐 해갖고 꽤 많이 깠어 먹었거든요. 네. 3천억대 초반이라는 말도 있고 2천억대 후반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2천억대 초반이 되면 사실상 IMF 외환 보유고 제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무역 적자나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해외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될지 몰라요. 이 상황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현재 말하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불리는 건설 업계들에 몰려 있는 위험한 차관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돼 갖고 채권 회사채가 발행이 안 돼서 회사 7% 10% 가까이 올라가니까 그나마도 안 사지니까 은행 대출로 해서 이거 다 막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안에서도 지금 기약 없는 부실 기업들, 건설 기업들한테 국가 정책에 의하고 어마어마한 돈들을 묶여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런 데서 진짜 태영이나 굵직굵직한 건설업체 한두 개만 자빠지잖아요. 그럼 은행 부실화와 함께 바로 또 해외 차관 못 들여오면 IMF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뭐 경향신문 오늘 기사만 봐도 지금 PF 부실이 2011년보다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중견건설사 전체가 위기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그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지금 건설업체 태형이 위험하다 SBS 날아간다 그 얘기를 방송에서 드렸는데 그때 주말에 어마어마하게 악플이 달렸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다 지웠어요. 10분 간격으로. 네. 잘하시네요, 선생님. 열심히. 대신에 조회수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야. 노딱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딱 2주 만에 지금 현실로 왔잖아요. 태양건설 2조 5천억 묶여있는 TF이고 조만간 못 갚아서 모라토리엄 갈 것 같아요. SBS 주가가 하늘로 치솟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SBS가 매각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는 반증인 거야. 딴 데 팔린다. 그렇지. 그래서 SBS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다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태영도 지금 오늘 기사인데 EBN 산업경제 오늘 기사인데 이틀간 주가가 18%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영의 가격은 빠지는데 왜 SBS는 오르느냐? 태영은 망하고 SBS는 팔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자꾸 삼성 JTBC 얘기를 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사들일 만한 기업은 GS 아니면 JTBC밖에 없으니까. 문제는 SBS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업이. 물론 뭐 다른 업체들도 하겠습니다. 운영이나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가 이걸 사야 되기 때문에 저는 두 회사가 제일 유망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 되면 사실 SBS가 각오를 한 거예요.
태형을 살리기 위해서 SBS 보유 지분을 비싼 가격에 팔고 그걸로 해가지고 태형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그럼 태형을 묻어내갖고 SBS를 살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위가 틀려요. 돈 버는 단위가 틀립니다. 그리고 태형이 모회사하고 큰 목돈을 만져오던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태형을 살기 위해서 SBS를 파는 게 맞아요. 비싼 가격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형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에 닥쳐 있는 건설 회사들이 많고 그런 건설 회사들 이외에도 조그마한 뭐 새마을금고부터 시작하고 제3금융권이나 1금융권 안에서 지금 PF를 돌렸었던 기업들이 한두 개만 부도나도 은행 부실로 바로 이어지면서 은행 부도로 이어지면 이건 뭐 막지 못할 IMF가 돼버린다는 거지.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대부분의 어떤 경제를 맡고 있는 뭐 기재부가 됐든 아니면 뭐 한국인이 됐든 이런 데서 일종의 대비책을 세웁니다. 응? 뭐 은행 대출을 줄인다든지 또는 뭐 외국에서 은행 채권 그러니까 외국의 채권을 발행해 갖고 기존에 있는 은행의 지분율을 좀 높여준다든지 조치를 취하거든요. 네. 근데 묘하게도 이 정부는 기재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계속 은행들의 고름을 짜요. 이 상황에서 배당까지 세게 줘. 돈도 못 버는 것들이 내일 모레 부도나게 생긴 애들이 주식 중에 최대 배당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게 은행주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올해도. 근데 이걸 갖다가 안정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출연을 하라고 국가가 유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예금을 늘릴 생각을 하는데 워낙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 보니까 이걸 올해도 전체 배당을 해갖고 나눠줘 버린다는 거야. 그럼 은행이 배당하는 순간 거기 있는 배당 금액 50% 이상이 외국으로 그냥 송금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IMF에서 와본 거야. 니네들 뭐 믿는 거 있니? 이 정도 되면 세계은행이 됐든 IMF가 됐든 아니면 뭐 미국하고 스와프를 통해 갖고 스와프는 맺어져 있지만 일단 돈을 좀 빌려서 땡긴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내일 모레 뭐 한 방에 넘어갈 텐데 이렇게 태연하게 있는 이유가 뭐니? 라고 확인하러 온 게 아닌가 싶다는 거지.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예전에 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집권했을 때 나라에 돈이 없다고 막 펑펑 우셨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지금 이 정권에 다 털어먹는 거 이미 아닌가? 우리나라의 재정은 손실 재정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거는 다 빚이에요. 이미 국가 재정이 손실이 나고 있어. 매년 100조 이상이 손실이 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라를 돌리는데. 그래서 그 100억을 기본적으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 매년 100억씩 새로 빚을 냅니다. 근데 우리 채권이 점점 더 신용이 떨어지면서 옛날처럼 이 회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야.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국채도 이게 다 레고 사태 때문 아닙니까? 레고랜드 사태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돈이 나라에 지금 뭐 외환보유고가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거고요. 그 외환보유고를 빌려준 데서 야 더 이상 대출 연장 안 돼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90년대 외환 위기 겪고 IMF 때 얼마 때문에 부도났습니까? 50억 달러 조금 넘는 돈이에요. 그 돈 때문에 부도났어. 그거 일본에다가 야 이거 단기로 괜찮으니까 상환 연기 좀 해줘라. 근데 안 해. 못 해줘. 그거 한 방에 부도가 난 거고 따라서 다른 채권을 갖고 있던 국가들의 채권까지 연달아 무너지면서 우리가 쓰러진 거예요. 단 5조 원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도 똑같아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인 자금이라든지 외국에 들어와 있는 채권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1차 부도가 나가지고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빚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IMF는 이 사안을 결정할 때
85%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데 미국이 17.86만 6이나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만 IMF가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다. 미국이 IMF를 좌지우지할 그렇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든 형이 뭐 영구히 너를 사랑해갖고, 롱룸 타임 어고 좋아해갖고, 이 IMF한테서 묶어갖고 문제없이 해줄 것 같아요? 나중에 IMF한테 돈 빌린다는 소리 나오는 순간 그날로 그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는 그냥 쳐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을 안 당하려고 중국에 가갖고 유럽이나 세계의 정상들이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지금 사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빌리려고 해도 빌릴 데도 없어요, 지금. 근데 이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 개선과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한국 경제의 반등이 전망된다. 진짜 이렇게 말했을까? 진짜 이렇게 말했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소리인데? 얘기는요, 우리나라의 뭐지? 그 애널리스트 같은 새끼들이 말도 안 되는 전망 내놓는 거고요. 반도체가 경기가 좋아지면 뭐합니까? 반도체 최고 중국을 팔아야 수입국이 되는 중국인데. 중국하고 사이가 이 정도. 중국이랑 관계가 좋아진다는 게 어딨어요. 그렇게 한미일 정상회담 했다고 큰 소리 쳤잖아. 날라갔어요. 지금 내년에는 꼭 한다고 오히려 외교부가 말 바꿨어. 한중일. 예, 한중일 정상회담. 그렇게 된다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 날라갔잖아. 엑스포랑 똑같이 또 파토 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또 얘기 안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관련한 기사를 보면 왜 왔는지 도저히 모르겠거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합니다, 진짜. 아무튼 이 꼬라지를 안 당하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외환보유고 얼마인지 확실하게 밝히고, 왜냐면 이거 2천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와져 있으면요, 1,000억은 기름값 줘야 되는 돈이고요, 1,000억은 외국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500억 달러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2,50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거 한 방에. 외환 보유고 제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외환 보유고 얼마인지부터 확인해가지고 지금 안정적인 외화 수급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기재부라든지 관계 당국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라도 꼭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